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도현님의 가을 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습하고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론 가을벌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9월입니다. 아침 운동을 나갈 때면 절기를 정말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엔 5시면 환했던 길들이 이젠 제법 조금씩 어둑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추리소설을 즐겨보는 편인데 최근에 히가시노 게이고 신작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소에도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을 좋아하는 편인데 역시 이번에도 책을 덮는 그 순간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계속 추리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대지 12부 19화입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여러 해 만에 왕룽은 처음으로 오란에 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당시에도 그녀를 단지 여자로, 그가 알았던 첫 여자로 생각했고 그녀를 별개의 한 인간이나 그 이상의 존재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바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듯 싶었고 아이들이 정착하고 논밭을 돌봐줄 사람들이 있는 이제야, 겨울이 다가오는 조용한 시기인 이제야 그가 때려진 이후로 고분고분해져서 렌하와의 삶이 자리가 잡힌 지금에 와서야 그는 여유 있게 생각할 시간이 생겨 오란을 생각했다. 왕룡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못생기고 야위고 피부가 누렇기 때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상한 후회를 느끼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가 야위였으며 피부가 누렇고 쪼글쪼글 말라붙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항상 거무튀튀한 여자였고 들에서 일할 때는 살같이 건강한 갈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어쩌다가 추수기가 아니면 그녀는 밭으로 나가지 않았고 당신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마누라가 아직도 밭에 나가서 일하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왕룽이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2년 이상이나 추수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왜 그녀가 마침내 기꺼이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으며 왜 점점 더 아내의 거동이 느려졌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이면 때때로 잠자리에 일어나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몸을 숙일 때 오란이 신음을 했으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그가 물어볼 때만 갑자기 신음을 그치고는 하던 일이 기억났다. 이상하게 몸이 부어오른 그녀를 지금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그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면서 후회해 사로잡혔고 혼자서 속으로 따졌다. 남자들이란 다 그런 거니까 내가 첩을 사랑하는 만큼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꼭 내 잘못은 아니야. 그는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그녀를 때린 적도 없고 돈을 달라고 하면 늘 줬어. 하지만 아직도 그는 아이가 한 말이 잊혀지질 않았다. 굳이 따지고 보면 그는 항상 그녀에게 훌륭한 남편 노릇을 했고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훨씬 좋은 남편이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왜 그런지 비록 이유는 몰라도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러자 그녀에 대한 이 거북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식사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오락가락 돌아다니는 것을 자꾸만 지켜보았다. 어느 날
그들이 식사를 끝낸 다음 그녀가 벽돌 바닥을 쓰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왕농은 어떤 내면의 고통 때문에 오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입술을 벌리고 나지막히 숨을 헐떡였고 바닥을 쓰는 것처럼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로 배에다 손을 얹었다. 왕룡이 그녀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래?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얌전히 대답했다. 그냥 그전부터 그냥 뱃속에 통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자 그는 오란을 빤히 쳐다보며 어린 딸에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가 아프니까 네가 비를 두고 청소를 하거라. 그리고 그는 오란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어느 때보다 훨씬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딸에게 따끈한 물을 갖다 주라고 할 테니까 당신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말고.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남편이 시킨 대로 천천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는 오란의 몸을 질질 끌고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나지막이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에 눕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자 몸을 일으켜 읍내로 들어가서 의사의 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요즘 둘째 아들이 일하는 곡물상의 한 점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의사는 차 한 주전자를 앞에 놓고 한가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허연 수염이 길고 코에는 부엉이 눈처럼 커다란 노세테 안경을 낀 노인이었는데 기다란 소매가 손을 몽땅 덮어버린 더러운 회색 두루마기 차림이었다. 왕룡이 그에게 아내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더니 의사가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그가 앉아있는 책상의 서랍을 열어 검정 헝겊에 싼 꾸러미를 꺼내고 말했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그들이 오란이 침대로 갔을 때 그녀는 가벼운 잠이 들어 있었다. 윗입술과 이마에는 이슬처럼 땀방울이 맺혔으며 그 모습을 보고 노의사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는 유인원의 손처럼 누렇게 말라붙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맥을 짚어보더니 한참 손목을 쥐고 있다가 다시 심각하게 머리를 젓고는 말했다. 비장이 붓고 간이 병들었어요. 자궁 속에는 어른의 머리통만한 한 돌멩이가 들어있고 위장도 다 헐었어요. 심장은 겨우 활동할 지경이고 보나마나 그 속에도 벌레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왕룡의 심장도 멎는 듯 싶었다. 그는 두렵고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아니 그럼 아내한테 약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가 말을 하는 사이에 오란의 눈을 뜨고는 고통에 지쳐 잠에 취해서 이해를 못한 채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노의사가 다시 말했다. 아니요,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회복된다는 보장을 요구하지 않을 거면 은하 연잎을 내세요. 그러면 약초와 말린 호랑이의 심장과 개의 이빨을 처방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을 함께 끓여 죽으로 만들어서 여자한테 먹이세요. 하지만 만일 완전한 회복의 보증을 원한다면 그때는 은하 500냥을 내야 됩니다. 그러자 은화 500냥이라는 말을 듣고 오라는 갑자기 정신이 버뜩 들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내 목숨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만한 돈이면 훌륭한 땅을 한 덩어리 더 살 수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왕릉은 과거의 모든 회한이 뼈아프게 되살아나서 사납게 오란에게 반박했다. 내가 은하를 낼 수 있는데 왜 내 집에서 아무도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늙은 의사는 내가 은화를 낼 수 있는 한이라는 왕릉의 얘기를 듣고는 탐욕스럽게 두 눈을 빛냈지만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여자가 죽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터라 섭섭하기는 해도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여자의 눈 흰자의 빛깔을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게 확실해요. 완전한 회복을 보장받으려면 은하 5천냥을 내야 합니다. 그러자 왕농은 말없이 의사를 쳐다보았고 사태를 짐작하고는 마음이 슬퍼졌다. 그는 땅을 팔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은화를 마련할 수가 없었으며 의사의 말은 여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뜻이 분명했으므로 땅을 판다고 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의사와 같이 밖으로 나가 은화 10냥을 주었고 의사가 가버린 다음 왕릉은 오란이 대부분의 삶을 그곳에서 보냈으며 지금은 그곳에 없는 컴컴한 부엌으로 들어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그곳에 얼굴을 시커먼 벽으로 돌린 채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오란의 육신이 지닌 생명은 갑자기 죽지는 않았다. 그녀는 한평생의 반쯤을 겨우 지났을 정도였고 목숨이 쉽게 육신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오란은 여러 달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죽어갔다. 기나긴 겨울의 몇 달을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지냈으며 왕눈과 아이들은 집안에서 그녀가 지닌 위치가 무엇이었으며 그들 모든 식구를 그녀가 매우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자신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는 어떻게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아궁이 속에서 계속 떼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다른 한쪽이 익기 전에 다른 한쪽을 시커멓게 태우거나 부스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솥 안에 생선을 뒤집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이런저런 채소를 튀길 때는 참깨기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콩기름을 써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식탁 밑에는 흘린 음식이나 지저분한 빵 부스러기가 흩어졌지만 그 냄새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진 왕눈이 마당에서 개를 끌고 와 핥아먹게 하거나 어린 딸에게 소리를 질러 긁어 모아 내다 버리게 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제 어린 아이처럼 무기력해진 할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어머니의 일을 대신했고 왕눈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란이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차와 따끈한 물을 갖다 주지 못하고 자리에 눕거나 일어서도록 부축해 주지 못하는지를 노인에게 납득시킬 일이 없었다. 노인은 오란을 불러도 오지 않으면 심술이 나서 성미가 못된 아이처럼 찻잔을 땅바닥에다 내던지고는 했다. 결국 왕눈은 그를 오란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를 보여주었다. 노인은 꺼풀이 내려앉아 반쯤 장님이 되다시피 한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막연하게 알았기 때문에 투덜거리며 흐느껴 울었다. 불쌍한 바보 혼자만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싱글벙글 웃으며 헝겊조각을 비틀어댔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딸을 돌봐줘서 밤이면 잠을 자도록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밥을 먹이고 낮에는 햇볕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비가 내리면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했다. 이 모든 것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억해야만 했다. 하지만 심지어는 왕눈 자신까지도 잊어버려서 언젠가는 그들이 그녀를 밤새도록 바깥에다 내버려 둔 적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동틀녘에 보니 불쌍한 바보는 벌벌 떨며 울고 있었고 화가 난 왕눈은 누이를 밖에 두고 잊어버린 아들과 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일을 대신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눈은 그냥 참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불쌍한 바보를 자신이 직접 보살피기로 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심한 바람이 불면 왕눈이 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부엌 화독에서 떨어지는 훈훈한 제 앞에 앉혀놓았다. 오란이 죽어가며 누워있던 암담한 겨울 여러 달 동안 줄곧 왕눈은 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겨울 농사와 일꾼들의 관리를 칭에게 맡겼고 칭은 충실하게 일을 해내며 아침 저녁으로 오란이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와 나지막하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님의 병세가 어떠냐고 하루에 2번씩 문안을 드렸다. 결국 왕눈은 날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오늘은 닭죽을 조금 먹었어 라거나 오늘은 묽은 미음을 조금 마셨어 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칭에게 더 이상 문안을 드리러 오지 말고 밭일만 잘하면 충분하다고 명령했다. 춥고도 암담했던 겨울 동안 왕눈은 자주 오란의 침대맡에 앉아 혹시 그녀가 좋아하면 풍로에다 수프를 피워 훈훈하게 하려고 침대 옆에 놓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아니 그러시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 결국 견딜 수가 없었던 왕눈이 화를 벌컥 냈다. 난 이런 건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의 병을 고칠 길만 있다면 내 땅을 모두 팔아치우기라도 할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빙그레 웃더니 숨을 몰아쉬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그러시면 제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어쨌든 언젠가 저는 죽어야 할 몸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고 난 다음에도 땅은 그대로 남아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죽음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는 해도 아내가 틀림없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그의 의무였기 때문에 왕룡은 어느 날 읍내의 관 가게로 찾아가서 돈만 주면 당장 사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모든 관을 살펴본 다음 묵직하고 단단한 나무로 만든 훌륭한 검은 관을 하나 골랐다. 그러자 관을 고르는 시중을 들던 목수가 교활하게 말했다. 2개를 사가시면 2개 모두 값을 3분의 1씩 깎아드릴 테니까 손님이 쓸 것도 사두시고 준비를 갖추어서는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그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왕룡이 이렇게 대답하자 아버지 생각이 났고 노인을 위해 아직 관을 마련해 주지 않았음을 불현듯 상기한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늙으신 아버님이 계신데 기운이 없어 잘 서지도 못하시고 기도 먹고 반쯤 장님이 되었으니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실 테니까 그래요, 관을 2개 쓰겠소. 그리고 주인은 관에다 다시 검은 칠을 잘해서 왕룡의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왕룡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오란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준비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오란이 기뻐했다. 이렇게 그는 하루에 여러 시간씩 그녀 곁에 앉아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전혀 얘기를 주고받지 않던 터이고 오란에게도 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가끔 오란은 말없이 꼼짝도 않고 왕룡의 곁에 앉아 있으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어린 시절 얘기를 중얼거렸으며 비록 다음과 같은 짤막한 말들을 통해서이기는 했어도 왕룡은 이제야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고기를 문화까지만 갖다 놓겠어요. 그리고 제가 못생겨서 훌륭하신 주인님 앞에 나설 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다시 말했다. 때리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는 음식을 집어먹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녀는 거듭 말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거듭.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려는 것은 잘 알아요. 라고 말하자 견딜 수가 없어진 왕룡은 이미 죽은 것처럼 뻣뻣하고 커다랗고 단단한 손을 아내의 손을 잡고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의 따스한 마음을 아내가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까지도 레나가 입술만 뾰로통하게 내밀어도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마음을 녹이는 애정을 그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며 그는 자신에 대한 슬픔과 의아함에 사로잡혔다. 죽어가는 뻣뻣한 손을 잡고도 그는 그 손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 대한 역겨움으로 인해서 연민까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 더욱 상냥해졌고 그녀에게 어린 배추속과 송어로 끓인 맛 좋은 죽과 특별 요리를 사다 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레나에게서도 쾌락을 누리지 못했으니 이 기나긴 죽어가는 과정의 고뇌에 얽힌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을 때도 그는 오란이 잊혀지지 않았고 레나를 껴안았다가도 오란이 생각나서 도로 풀어주었다. 오란이 가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볼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녀가 토치엔을 찾았다. 깜짝 놀란 왕룡이 그 여자를 불러왔더니 오란이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키고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래, 너는 노 대가님의 거처에서 살았고 미인이란 소리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너는 아직도 노예가 아니야. 토치엔 이 말에 화가 나서 반박을 하려고 하자 왕룡이 그녀를 달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저 여자는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더니 오란이 아직도 2팔로 버티고 몸을 비스듬히 일으킨 채로 그에게 말했다.
제가 죽음 다음이라도 저 여자나 저 여자의 여주인이 내 방에 들어오거나 내 물건들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혼을 보내서 저주를 내릴 거예요. 그러더니 그녀는 베개로 머리를 떨구고 불편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될 무렵인 어느 날 다 탄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듯이 그녀는 갑자기 상태가 좋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아졌다. 그녀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스스로 머리를 고았고 차를 마시겠다고 부탁하고는 왕눈이 돌아오자 말했다. 이제 새해가 오는데 준비한 떡도 없고 고기도 없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제 복에 그 정년이 들어가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당신이 사람을 보내 우리 맏아들하고 약혼한 제 며느리를 데려왔으면 해요. 저는 아직 그 애를 본 적은 없지만 그 애가 오면 제가 죽기 전에 이것저것을 일러주겠어요. 금년에는 명절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오란이 기운을 차려서 기분이 좋았던 왕눈은 토치엔을 보내 곡물상 류에게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를 납득시키겠다. 그리고 어쩌면 오란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딸이 16살이니까 남편으로 집으로 가기에는 그만하면 나이가 찬 셈이라 류는 쾌히 그 청에 응했다. 하지만 오란 때문에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다. 어머니와 늙은 몸종만 데리고 처녀는 조용히 가마를 타고 왔으며 딸을 오란에게 전한 다음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몸종은 처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남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이 잠을 자던 방에서 거처를 옮기고 그 방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주었고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왕눈은 처녀와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그녀가 절을 할 때는 근엄하게 머리만 숙였는데 며느리가 자기의 의무를 잘 알아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왕눈은 기분이 좋았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좋은 처녀여서 미인이기는 했지만 미모 때문에 허영에 들뜰 정도의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언동에 있어서 올바르고 조심스러웠으며 오란의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고 이제는 그녀의 병상에 여자가 있어서 오란이 아주 만족해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눈은 아내에 대한 고뇌가 누그러졌다. 오란은 사흘 이상이나 흡족하게 보내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나서 밤새 아내의 차도가 어떤지 보려고 아침에 들어온 왕눈에게 말했다. 제가 죽기 전에 처리해야 할 게 또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왕눈이 화를 내며 반박했다.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미쳐 눈에 다다르기 전에 끝나는 그 변함없고 느린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제 뱃속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죽어야 해요. 그러나 제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고통스러워 땀을 흘릴 때면 언제 얼굴을 씻어줘야 하는지 알아서 항상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제 시중을 들어주는 이 훌륭한 처녀, 제 며느리에게 장가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하겠어요. 저는 죽어야만 하니까 이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아버님의 증손자이자 당신의 손자의 생명이 태동하는 것을 알고 제가 편히 죽을 수 있도록 이 처녀와 그에게 우선 결혼식을 올리기를 바라요. 건강했을 때도 그녀는 이렇게 많은 말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오라는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기운차게 이 얘기를 했으며 왕눈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힘과 이런 소망에 대한 그녀의 놀라운 활력에 기분이 좋았고 비록 맏아들의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려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아내의 뜻을 거역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유쾌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내가 오늘 남방으로 사람을 보내 아들을 찾아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겠어. 그렇지만 이 집안에 당신이 없으면 짐승들의 소굴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신은 다시 힘을 내어 죽을 생각을 말고 건강해지겠다고 나한테만 약속해줘. 그는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 말을 했다. 비록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시 누워 눈을 감고 엷은 미소만 지었지만 오란의 마음이 즐거웠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박원의 부디라는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왕눈이 사람을 보내면서 지시했다. 내 젊은 주인을 찾아내면 그에게 어머니 임종이 가까워졌는데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어머니의 혼령이 편히 쉴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해라. 그리고 만일 나하고 어머니하고 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사흘째 되는 날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결혼시킬 테니까 한숨도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해라. 그는 왕눈이 시킨 대로 지시에 따랐다. 그는 토치엔에게 능력이 닿는 한 가장 훌륭한 잔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읍내 찻집의 요리사들을 불러도 좋다고 하면서 그녀의 손에 은화를 쏟아주며 말했다. 은하는 이것 말고도 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큰 집에서 하던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는 마을로 내려가 남자들과 여자들,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했고 읍내로 나가 찻집이나 곡물시장에서 사귄 사람들과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 아들의 결혼식 때는 아무라도 좋으니까 작은 아버지 친구들이나 사촌들 친구들 모두 초청하세요. 그가 이 말을 한 까닭은 작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게 된 순간부터 항상 그랬듯이 그에게 예의를 갖추고 항상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결혼하기 전날 밤에 왕눈의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뚜벅뚜벅 방으로 들어갔고 왕눈은 집에 있던 무렵에 아들이 그에게 시켰던 모든 고생을 한꺼번에 잊어버렸다. 그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도 벌써 2년이 넘었으며 지금 찾아온 아들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짧고 검은 머리가 기름을 발라 반짝거리고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혈기가 돌며 큰 키에 큼직한 몸집을 가진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남방의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고 검붉은 공단 겉옷에 소매가 없는 짧고 검은 벨벳 저고리 차림이었다. 왕눈은 아들을 보자 자랑스러워 가슴이 터져나갈 지경이어서 이 훌륭한 아들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를 아내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젊은이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거렸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단 2배나 건강해 보여서 돌아가시려면 아직 멀었겠는데요. 라는 따위의 쾌활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란의 대답은 단순했다. 난 네가 결혼하는 걸 본 다음에 죽을 거야. 헌데 결혼할 처녀는 물론 신랑이 보아서는 안 될 터여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 레나가 그녀를 안채로 데리고 들어갔고 결혼식 준비라면 렌하와 토치엔과 왕눈의 작은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잘했다. 이 3사람은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식 날 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고는 하얀 새 헝겊으로 2 발을 새로 묶은 위에다 새 양말을 신겼고 레나는 그녀의 살에다 무슨 향기로운 편도 기름을 문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녀의 집에서 사온 옷들을 입혀 감미로운 수천의 살 바로 위에는 꽃무늬가 박힌 하얀 비단 옷을 그리고는 가장 곱고 가장 잘 곱슬거리는 가벼운 양털 저고리를 그리고는 결혼식 예복인 빨간 공단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다 회를 바르고 교묘하게 묶은 끈으로 눈썹 위쪽 언저리의 처녀성을 나타내는 머리카락들을 뽑아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도록 이마가 높이 매끄러운 정사각형을 이루며 올라가게 했다. 그러더니 그들은 분을 바르고 빨간 칠을 했으며 붓으로 2개의 길고 가느다란 눈썹 선을 그었고 이마에는 족두리를 얹고 염주 베일을 씌웠고 작은 2 발에는 수놓은 신발을 신겼으며 손톱에 칠을 하고 손바닥에 향수를 뿌려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했다. 처녀는 모든 것을 묵묵히 따랐지만 올바르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줍어하며 마지못해 응하는 듯 행동했다. 왕눈과 그의 작은아버지와 아버지와 손님들이 가운데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몸종과 왕눈의 작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얌전하고 올바른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온 신부는 남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듯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다. 이 태도는 그녀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듯해서 왕눈은 기분이 좋아 색시를 제대로 구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왕눈의 맏아들이 전에처럼 빨간 두루마기와 검정 조거리 차림으로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은 매끄러웠고 얼굴도 면도를 새로 했다. 그의 뒤에서는 두 사내 동생이 따라 들어왔고 그들을 보자 왕눈은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의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훌륭한 아들들의 이 행렬이 흐뭇한 나머지 자랑스러워 가슴이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그러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중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를 질러 알려주는 말을 몇 마디씩만 알아듣던 노인이 이제는 갑자기 이해를 하게 되어 찢어질 듯 카랑거리는 목소리로 웃으며 늙고 힘 빠진 목소리로 자꾸만 말했다. 결혼식이 열리면 또 아이들이 생기고 손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가 어찌나 신이 나서 웃었는지 노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도 모두 웃었으며 왕눈은 만일 오란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되었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줄곧 왕눈은 혹시 아들이 색시를 힐끔 쳐다보기라도 하는지 확인하려고 날카로운 눈으로 몰래 살펴보았다. 젊은이는 아닌 게 아니라 곁눈질로 슬그머니 색시를 살펴보았는데 곁눈질만으로도 충분한지 자기 나름대로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눈치였고 왕눈도 흐뭇해서 생각했다. 그래, 내가 신부감을 제대로 고르긴 골랐어. 그런 다음에 젊은이와 색시가 함께 노인에게 그리고 왕눈에게 절을 했고 그러고는 오란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멋지고 검은 저고리를 입혀달라고 해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이글거리는 두 개의 얼룩처럼 타오르는 눈을 건강의 증거라고 오해한 왕눈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건강이 더 좋아지려는 모양이야. 그리고 그 두 젊은 사람은 그녀에게로 올라가서 절을 했고 오란이 침대를 툭툭 치고 말했다. 내가 곧 숨이 끊어져 실려 나가면 여기가 너희의 결혼 생활을 위해 잠자리가 되리라는 걸 나는 환히 아니까 여기 와서 앉아 너희의 결혼의 술을 마시고 밥을 먹어라. 이제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수줍어하면서 서로 말을 건네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았고 뚱뚱한 왕눈의 작은 어머니가 이 경사를 맞아 익숙해진 표정으로 따끈한 술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이 따로 술을 마신 다음 2잔의 술을 섞어 다시 마셨으며 그것은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들은 밥을 먹다가 또 그 밥을 섞어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음을 상징했다.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오란에게 그리고 왕눈에게 절하고는 밖으로 나가 모인 손님들과 함께 절했다. 그러고는 잔치가 시작되어 방들과 마당들은 식탁과 요리하는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왕눈이 부자라고 알려졌으며 이런 때는 그의 집에서 음식을 아끼는 법이 없었으므로 왕눈이 초대한 사람들과 그들이 데리고 온 왕눈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손님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잔뜩 몰려왔다. 그리고 농부의 부엌에서는 준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별미 음식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토치에는 잔치를 준비하려고 읍내에서 요리사들을 데리고 왔고 읍내 요리사들은 데우기만 하면 그냥 먹게끔 준비한 음식이 담긴 큼직한 바구니들을 들고 와서 무척 잘난 체 하며 지저분한 앞치마를 펄럭거리면서 신이 나서 이리저리 법석을 떨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먹고 또 먹었으며 마실 수 있는 한 잔뜩 마시고 모두 아주 즐거워졌다. 오라는 문을 모두 열어놓고 휘장을 모두 거두라고 한 뒤 소음과 웃음소리를 듣고 음식 냄새를 맡았으며 그녀가 어떤지 보려고 자주 들어오던 왕눈에게 거듭 물었다. 그리고 모두 술은 들었나요? 그리고 잔치상 한가운데 놓은 약식은 아주 따끈하고 그 안에 돼지기름과 설탕과 8가지 과일은 제대로 넣었어요? 모든 것이 그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왕눈이 안심시키자 오라는 만족해서 자리에 누워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밤이 되었다.
그리고 집안에 침묵이 깔리고 즐거운 분위기가 몰려가자 오라는 기운이 빠져 점점 피곤해지고 정신이 흐려져 그날 결혼한 두 사람을 부르더니 말했다. 이제는 나도 만족스러우니까 뱃속에 이것이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어. 내 아들아, 네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돌봐드리고 내 딸을 돌봐주어라. 그리고 내 며느리야, 내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와 마당의 가엾은 백치를 돌봐줘야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도 책임이 없단다. 그녀가 한 마지막 이 말은 그녀가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 레나를 의미했다. 그러자 그녀는 불안한 잠에 빠지는 것 같았고 오란의 얘기를 더 들으려는 듯 그들이 기다리고 있자 다시 한번 그녀가 정신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란이 말을 했을 때는 마치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로 모르는 듯 싶어서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이리저리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비록 내가 못생기긴 했어도 어쨌든 나는 아들을 낳았어. 내가 종년에 지나지 않더라도 내 집에는 아들이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나처럼 그 일을 먹여주고 보살펴줄 수 있겠어? 예쁜 얼굴이 남자한테 아들을 낳아주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누워서 중얼거리기만 했다. 그러자 왕눈이 그들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오란이 잠을 자는 동안 그는 곁에 앉아 있었으며 그녀가 정신이 들면 왕눈이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내가 심지어 죽어가며 누워있는 순간조차도 그는 시퍼렇게 변한 입술이 이빨을 드러낸 채 흉측하고 두툼하게 말려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자신이 미워졌다. 그러자 그가 쳐다보는 사이에 그녀가 눈을 크게 떴으며 그 눈에 무슨 이상한 안개라도 끼었는지 그를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가 누구인지 의아하다는 듯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는 다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갑자기 동그란 베개에 얹혀있던 그녀의 머리가 툭 떨어지고 그녀는 부르르 떨더니 숨을 거두었다. 일단 그녀가 숨을 거두자 왕눈은 더 이상 오란의 근처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으리라고 느껴져 작은 어머니를 불러 장례식을 위해 시체를 씻어달라고 부탁했고 염이 끝난 다음에도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작은 어머니와 맏아들과 며느리더러 시체를 침대에서 들어 그가 사온 큰 관으로 옮기게 허락했다. 하지만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는 읍내로 가서 관습에 따라 관을 봉할 사람들을 부르고 장례식을 위한 길이를 물어보려고 지 관을 찾아다니느라고 바빴다. 그는 지금부터 석 달 후에 올 길이를 찾아냈는데 쥐관이 그보다 전에는 길이를 찾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왕눈은 그에게 돈을 주고 읍내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그곳 주지 스님과 타협을 벌여 석 달 동안 관을 보관할 자리를 세내었다. 왕눈은 그 관을 집에 두고 눈앞에 보면서 산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매장을 하는 날까지 오란의 관을 그곳으로 가져다 안치시켰다. 그리고 왕눈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격식을 빈틈없이 처리하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상복을 짓게 했다. 상에 빛깔인 하얀색 거친 헝겊으로 신발을 만들고 발목에도 하얀 헝겊을 둘러치고 집안 여자들은 하얀 끈으로 머리를 묶었다. 그 이후에 왕눈은 오란이 죽은 방에서 잔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물건들은 몽땅 가지고 아예 레나가 사는 안채로 거처를 옮기며 맏아들에게 말했다. 내 아내와 함께 너를 잉태하고 난 네 어머니가 살고 죽었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너희들도 아들을 잉태하거라.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 살며 만족해 했다. 그러더니 한번 찾아간 집에는 죽음이 쉽게 떠나지 못하는 듯 죽어서 뻣뻣해진 오란의 시체를 입간시키는 장면을 본 이후 줄곧 얼이 빠져있던 왕눈의 늙은 아버지도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후 아침에 둘째 딸이 차를 가져다 주려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듬성듬성하고 늙은 수염이 하늘로 뻗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침대에 누워 죽어 있었다.
둘째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왕눈이 들어와 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는데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그랬는지 벌써 여러 시간 전에 숨을 거둔 모양이어서 가볍고 늙고 뻣뻣한 그의 몸은 뒤틀린 소나무처럼 차갑고 가늘게 말라버렸다. 그래서 왕눈은 스스로 노인의 염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 사두었던 관에다 천천히 눕히고 봉한 다음 말했다. 같은 날 우린 내가 가지고 있던 언덕이 좋은 땅에다 나란히 이 두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고 내가 죽으면 나도 역시 그것을 묻혀야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얘기한 그대로 했다. 노인의 관을 봉한 다음 그는 그것을 가운데 방의 긴 의자 2개 위에다 올려놓고 지정한 날까지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늙어 살 만큼 살았고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반쯤만 살아있던 셈이어서 왕룡은 아버지 때문에 슬프기는 해도 죽음 자체를 서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비록 죽기는 했어도 그곳에 안치되었다는 것이 노인에게는 편안하리라고 생각돼서 왕룡은 관 속에 누운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졌다. 그러고는 봄철이 되어 지간이 정해준 날이 되자 왕룡이 도교 사원에서 부른 도사들이 머리 꼭대기에다 긴 머리를 틀어 올리고 누런 도복으로 차림으로 왔고 그가 절에서 부른 머리를 빡빡 밀고 9군데 9개의 성스러운 상처를 낸 승려들이 기다란 회색 승복 차림으로 찾아왔으며 이 성직자들은 죽은 두 사람을 위해 밤새도록 북을 두드리고 연부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연부를 멈출 때마다 왕룡은 성직자들의 손에 은화를 쥐어주었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숨을 돌리고 읊조리기 시작해서 동이 터올 때까지 그치지를 않았다. 왕룡은 이제 무덤으로 쓸 좋은 자리를 그의 밭 대추나무 밑에다 골라서 정했고 층은 사람들을 시켜 무덤을 파고 준비를 갖추어 무덤 둘레다 흙으로 벽을 치게 했는데 그 벽 안쪽에는 왕룡과 그의 모든 아들과 그들의 아내가 묻힐 자리가 넉넉했고 아들들의 아들들을 위한 무덤 자리도 마련되었다. 지대가 높아서 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이것은 그들 자신의 땅에다 그의 가문이 터전을 이룬다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왕룡은 이 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간에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안식을 취할 터였다. 그러다가 승려들이 밤새도록 경을 읽은 다음 예정했던 날이 닥치자 왕룡은 하얀 삼배로 지은 상복을 입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상복을 주었고 아들들과 며느리와 두 딸에게도 상복을 입혔다.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처럼 그들이 묘소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으므로 왕룡은 그들이 타고 갈 가마를 읍내에서 불렀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는 사람들의 어깨에 실려 오란이 담긴 관을 쫓아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관 뒤에는 작은아버지가 가장 먼저 가마를 타고 갔다. 오란이 살았을 때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지만 오란이 죽고 난 다음인 지금은 레나까지도 그녀가 남편의 정실 부인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가마를 타고 따라갔다. 그래서 왕룡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와 그들의 아들을 위해서도 가마를 세내었고 그들 모두에게 삼배 옷을 입혔으며 심지어는 불쌍한 백치를 위해서도 비록 슬피 울기만 해야 할 때 어리둥절해서 시끄럽게 웃어대기는 했지만 가마를 세내어 태워가지고 갔다. 그러고는 애도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그들은 묘지로 갔고 칭과 일꾼들도 하얀 신발을 신고 걸어서 뒤따라갔다. 그리고 왕룡이 두 무덤 옆에 섰다. 그는 절에서 가져오게 한 오란의 관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노인을 먼저 매장하도록 기다리게 했다. 서서 지켜보고 있노라니 왕룡의 슬픔이 단단하게 말라붙어서 그에게 닥친 일은 닥친 일이고 자신으로선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다. 하지만 흙을 덮고 무덤을 다진 다음에 말없이 돌아서서 그는 가마를 보내고 홀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그 무거운 기분 중에도 이상하면서도 뚜렷한 생각이 하나 선명하게 떠올랐는데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생각은 웅덩이에서 빨래를 하던 오란에게서 그날
두 개의 진주를 빼앗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였으며 그는 레나가 그 진주를 귀에 달고 있는 모습을 절대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작정했다. 이렇듯 무거운 생각에 잠겨 그는 혼자 걸어가며 자신에게 말했다. 저곳 내 땅, 내 삶에서 훌륭했던 처음의 절반 이상인 그 무엇이 묻혔다. 그것은 마치 나의 절반이 그곳에 묻힌 셈이고 내 집에서의 삶이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조금 흐느껴 울었고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오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19화였습니다. 오란의 죽음의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좀 저는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이 상상이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오란이 지나왔던 역사나 그런 흔적들이 오란의 죽음의 마지막의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약간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끝곡으로는 허회경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